네, 언중유골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지민 기자 지난주가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냉정한 피드백을 부탁드리고 싶으면서도 뭐. 무서워서. 에이, 댓글 다 봤으면서. 댓글은 제가 약간 이렇게 골라서 보고 싶었는데. 저희 방송 기술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엄살이에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온 게 저희 시댁의 카톡방에 공유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잠깐만요. 점을 보고 계시죠? 시댁 단톡방이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취재는 다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 열심히 취재를 해야죠. 네. 사적인 부분도. 네. 자, 시댁 어르신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지민 기자 참 훌륭한 기자예요. 너무 네. TMI를 죄송합니다. 어떻게 헬마에게도 한 말씀 해드릴까? 저는 괜찮은데요. 처가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참 훌륭한 방송인이에요. 네. 오늘 그냥 가면 안 돼, 두 사람.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되게 눈치 없는 부장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 지금 그중에 부장님이 항상 훌륭하시죠. 그럼요. 네. 인정합니다. 저렇게 하여간 배를 벌어요. 선의를 갖고 칭찬을 해도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갑시다. 네. 본론이 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미디어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가장 좀 관심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외신들, 해외 매체들이 이제 우리 정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 주에는 유독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 바이든이냐 날림이었냐 이것 때문에 이제 해외 매체들의 보도를 살펴볼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주에 해외 순방 때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네. 일명 이제 이땡땡 바이든 날리면 논란. 한국에서만 보도가 쏟아진 게 아니고 이제 해외 매체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곧바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또 쓸데없는 꼰대짓 하나만 하면 네. 땡땡이 일본 말이래요. 그게 뭐냐면 덴덴이라고 하는 일본 말이 바뀌어서 땡땡이 됐던데 이 XX 이건 또 영어네. XX.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모모?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 하여튼 이런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총리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트루도 총리가 굳이 이 얘기를 대화 소재로 꺼냈을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도 얼핏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하루 지나기도 전에 보니까 웬만한 해외 정상들이 다 알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만큼 한국에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외신들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만 각 외신들에서는 이 새 땡을 어떻게 번역할지를 놓고서 F워드라고 하죠. 이제 F워드로 할 거냐, B워드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디어츠처럼 약간 순화된 번역으로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정도로 네.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뒤에 보도 대응은 국내 매체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그 뒤에 추적해가지고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MBC를 비롯해서 이제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다.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했죠. 사실과 다른 보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진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해외 매체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추가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본 것만 해도 AP통신, CNN,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독일의 그 DW, 도이체빌레. 영어, 독일어 다 하시는구나. 아니요, 다 영어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이제 워낙 그 번역기, 구글 번역기, 온라인 번역기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저 읽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진행을 매끄럽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옆에서 아까 참견을 삐져서 해주셔야... 그래. 아까 삐져서. 뭐 눈치 없는 부장? 계속 참견을 해주셔야 좀 풍성해지니까요. 공식화를 해버리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게 어떤 태도나 논조로
추가 보도를 했을까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외신들이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면 한국 매체 중에서도 연합뉴스 같이 영어 보도를 추가로 같이 하는 매체들 혹은 뭐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영어 매체들이 좀 따로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해서 보도하는 정도가 예전 시절 2000년대 초반까지의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상당히 깊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단순 번역 보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MBC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걸 외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보도를 합니다. 이를테면 제목도 제가 이제 가져온 게 도이체벨레의 그 보도인데 한국 대통령이 한 마이크 그러니까 켜진 상태의 마이크 사건을 다룬 언론을 질책했다. 여기서는 영어로는 스콜드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꾸짖는 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더라고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좀 꾸짖는 태도로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도어 스태핑 내용을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제 해명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이 날리면이라고 정정을 했던 부분,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 이제 풀었습니다. NALLIMYEON 날리면 이렇게 날리면이라고 풀어가지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런 식의 해명을 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CNN이나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 논쟁적 발언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부분을 보도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여당 의원들이 MBC에 대한 사과 방송 그리고 경영진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는 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MBC가 어떤 매체인지 자세히 모를 수가 있으니까 MBC는 국내 최대 지상파 방송 중 하나로 정부가 최대 주주를 임명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내용 소개를 하는 걸 보면서 해외 매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내용 파악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깊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정부가 최대 주주를 임명한다는 약간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국회 추천 이렇게 국회 이루어지는 추천. 거기 때문에 정부라고 보기는 아예가 뭐 그렇다. 물론 뭐 여권이랑 합치면 뭐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정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 매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한국에 대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근데 단순 그냥 라이하게 사실 보도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아까 이제 스콜드라는 표현을 소개해드렸던 이유도 외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이 나와서 방송사 하나를 향해서 사실상 질책하는 듯이 그리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사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는 거는 뭐 이 정도의 보도만 전해드리는 건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언중유골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 혹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라는 게 외신들의 한국 관련 보도의 어떤 깊이나 넓이나 어떤 관심도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이 그리고 홍보수석실 같은 주요 이제 기관들이 좀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최근에 한국 관련 이슈를 외신들이 다룰 때 이렇게 좀 보도의 양이나 질이 모두 비약적으로 상승한 이유가 제가 분석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진 거.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위신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뉴스 보도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또 하나는 2018년 19년을 전후해서 홍콩의 민주화 탄압이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이루어지면서 홍콩의 그 지국을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던 매체들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인데요.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지국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디지털 허브라는 아시아 디지털 센터 허브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2020년에 서울로 지국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뉴스를 총괄하는 중심지가 서울입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도쿄 지국이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 허브 역할을 했었는데 지난해 이후로
북미 뉴스는 당연히 뉴욕 센터, 워싱턴 센터에서 담당을 하는데 뉴스 속보 거점 지역을 2개를 선정했는데 유럽의 런던이고요, 아시아의 서울입니다. 굉장히 지금 서울을 아시아 뉴스의 출발지로 중요하게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도쿄와 서울을 총괄하는 아시아 지국장이 한국계 기자입니다. 미셸 리 혹은 미셸 예희 리라고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이예희 기자인데 이분이 이제 지국장을 맡고 있을 정도고, 블룸버그나 CNN도 서울 사무소의 역할과 위상을 상당히 좀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아시아 뉴스의 중심 역할로 서울의 역할이나 위상이 앞으로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리 정치권이나 정치인들도 외신에 대한 대응 방식을 좀 달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저는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지 채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특파원을 지금 서울로 파견하는 형식을 많이 취했다면 최근에는 한국 기자들이 경력직으로 외신에 많이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한국계 미국인 기자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좀 능통하고 한국의 취재원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그 외신 기자들이 많아져서 그만큼 또 기사의 질이 좀 달라졌다라는 인상을 받고요. 제가 트위터에서 좀 팔로우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워싱턴 포스트의 이에이 기자라든지 AP통신의 김동현 기자, NK뉴스의 김정민 기자, CNN의 이민정 기자, 이런 분들이 다 한국계 미국인들입니다. 이분들이 트위터에서 한국 소식을 굉장히 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또 기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만 좀 추적을 하면서 그 팔로우를 하면서 살펴봐도 외신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게 궁금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고.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예전에는 사실 한국 뉴스 하면 주로 북한 뉴스였어요. 그렇죠. 네, 이걸 이제 통과하는 어떤 중간 기착지 정도로만 서울을 여겼다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한테 질문권 좀 항상 물어보는 게 북핵 문제. 네, 이런 거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 문제 정도를 주로 이제 질문했는데, 최근에 늘어난 거는 한국 내부 이슈, 국내 이슈에 대한 상당한 높은 관심도,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국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질문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특히 외신 기자들이 관심이 많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관심도.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그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 발언에 대한 공방, 그다음에 MBC를 대하는 여권의 어떤 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외신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죠. 외신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죠. 일단은 뭐 되게 드라이하게 뭐 객관적인 팩트들만 전달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제목에서 나온 뉘앙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한 발언을 부정했고 그리고 언론을 탓했다. 그리고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걸 다 상세하게 전해준다는 것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기반됐다는 걸 전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걸 특별히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한 마이크라고 하는, 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마디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경우가 해외에서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처리의 어떤 준에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이라든지 논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대통령실과 MBC가 뭐 거의니까 뭐 정면 충돌하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흔한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개인 SNS 매체들에서 이 기자들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뭐 기자들이 그 아무리 개인 SNS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느낀 감정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소송전으로까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유추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한국의 여권 인사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에 이제 물음표를 붙이는 형태로 괄호에서 물음표를 붙입니다. 그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좀 종종 등장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외신 기자들도 국내의 뭐 기자협회나 언론노조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셸 예히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영자 뭐 신문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외 언론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한겨레 보도를 링크를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 기자단이 성명을 낸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왜곡 보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하지 않았다라고 항의하는 식의 성명을 낸 적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트위터에다가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은 또 김정민 기자 같은 경우에도 좀 반론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부분을 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트위터에서는 기사에서보다는 조금 더 많은 맥락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는 게 비판적으로. 네.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자들의 그 개인의 SNS를 계속 보는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거기 해외 언론 담당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자들의 그 한국어 능숙도가 높아서 트윗 자체도 영어하고 한국어를 계속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국내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이미 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진 이후에 있었던 브리핑.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여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NK뉴스에 물론 이제 NK뉴스도 북한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국 정치권 얘기들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NK뉴스의 김정민 수석 특파원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은 아니죠 이제 해리스 부통령하고의 접견이 끝나고 나서 비공개 회담에서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를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언급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까 전에 질문을 주셨던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뭐 연합뉴스 같은 매체들에서도 이제 주요하게 다뤘는데 왜냐하면 바로 전날 아까 JB타임즈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로 전날 일본에 있을 때 뉴욕타임즈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한국 내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용도 상당히 상세했습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그 나라 체제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해서 밝혔는데 설마 미국 부통령이 그걸 시건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백악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는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좀 옮겨와 봤는데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백악관 같은 경우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권 신장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긴다고 강조했다라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외신 기자들이 제 질문이 쏟아졌죠. 아니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다, 대화를 나눴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대통령실이 뒤늦게 이제 나중에 해명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백악관의 그런 어떤 뉘앙스하고 우리 대통령실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해명할 때는 먼저 윤 대통령이 그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여성 리더들하고 만나는 행사를 언급을 하면서 여성들의 참여에 대해서 경제활동 참여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고 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미국 정부도 여성 역량 강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국내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되는 화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에서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국의 여성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리고 와서 전 세계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 여권 신장을 우선순위로 여긴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브리핑을 했는데 정작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냈고 근데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수동적으로 왜 뭐 그러냐면 언급한 걸로 해리스 부통령이 미리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보다 오히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내서 선수를 치고 대답하는 식으로 오히려 대통령실이 바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럼 그래서 그렇게 갈 수는 있죠. 그거는. 그래서 뭐 직접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러니까 대화를 지켜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건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최초 브리핑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왜 말하자면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현상인데. 숨기려고 했거나 혹은 대통령실의 해당 관계자가 내용 파악을 못한 상태로 기자들 앞에 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문제죠. 파악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부분인 되는 거고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랑 같이 뭐 관계자 명의로 해가지고 뭐 질의응답을 하고 할 때도 당연히 이 문제가 이미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뭘 다룰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나왔습니까라고 했을 때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말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요 내용을 먼저 브리핑을 하면 언론은 그걸 일단 쓸 수밖에 없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뭐 숨기려고 했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드러내지 않고 싶어 했다는 뉘앙스는 많이 읽히는 거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가요? 네, 질의응답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외신 기자들이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나서 좀 정리할 때는 조금 더 정제된 문장으로 이런 대통령이 말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공지가 된 거죠. 확인해 보겠다도 사실은 근데 브리핑 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이렇게 이제 뭐 정상급의 인사들이 외교 활동을 했을 때는 거의 워드 바이 워드라고 하잖아요. 단어 하나나 혹은 뭐 문장 하나까지도 자세하게 미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나서기 때문에 뒤늦게 확인을 한다는 거는 돌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한데 맥락상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헬마가 전해줬지만 이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 이 얘기 할 거야라고 예고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진지하고 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체크를 못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뉴욕타임스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체크를 했을 텐데 브리핑 내용에서 이거는 별로 후순위로 미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체크 안 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이 소동을 보면서도 생각을 한 게 자꾸 대통령실이 기자들이 먼저 질문하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인데도 먼저 언급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문제가 됐을 때 해명을 뒤늦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너무 잦아지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제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전국 때도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서면 인터뷰를 했을 때예요.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다라고 칭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캠프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 기억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하고 윤석열 캠프 사이에 진실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EA 지국장이 해당 그 서면 인터뷰의 원문을 공개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그 주변에서 가지고 있느냐를 살필 수 있는 단면인 건데 일단은 국내용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직접적으로 외신이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잘 정상적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대내용 메시지와 대외용 메시지를 자꾸 나눠버릇하던 습관들 뭐 이런 게 은연중에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여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인데 그게 성립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 국격. 네, 국격.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유독 페미니즘 관련된 이슈 혹은 여성주의 관련된 이슈 혹은 여성 정책과 관련된 이슈에서 이런 좀 엇박자들이 자주 난다. 아니 그러니까 백번양보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뭐 부각이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입장에서. 근데 그게 이거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접견 내용 브리핑이잖아요. 상대국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좀 가리거나 부각을 덜 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브리핑 주체가 대통령실만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 파악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 뭐 해당 문제들, 그러니까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한 거를 가리고 싶어 해도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은 본인의 어떤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성평등 문제를 삼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고까지 했는데 예고까지 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판단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리고 이게 또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끔 입장을 발표한다는 게 과연 참여한 그 인사와 상대 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순방 나가기 전에 한일 정상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흔쾌히 뭐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외교 상호주의격에서 거의 두 나라가 동시에 발표하는 어떤 그 관리를 깨버린 거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게 빌미가 된 게 아니냐. 일본의 어떤 뭐냐면 자세를 어떤 저기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런 지적이 나온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통례에 비춰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거듭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인식을 우리 대통령실이 좀 빨리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뭐 해리스 부통령이 왔으면 그 얘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럴 때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식의 브리핑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데 그리고 외신들도 당연히 그 질문을 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매끄러운 대응이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일단 가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황급하게 수습하고 이런 방식의 대응만으로는 대응이 이제 불가능한 시대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좋은데 뭐 아무리 미국의 부통령이라도 일국의 내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아마 이런 접근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그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성차별의 문제를.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하고자 했고 또 언급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정말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뭐 대통령에 대한 뭐 호불호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면 좋겠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인권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언론사가 말실수를 찍은 걸 가지고 뭐 말실수라고 하겠습니다. 말실수를 찍은 걸 가지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나가면 그거야말로 국격이 훼손되는 거고 동맹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또 그걸 보게 되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했었을 때도 소동이 있었고요. 미국 대통령하고 48초 잠깐 접견을 한 뒤에도 소동이 있었고 부통령하고 접견을 한 뒤에도 또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여 사이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넘버 1, 2, 3하고 전부 마찰이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실이 매끄러운 대응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정비를 좀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전 정부를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외교 일정 중요한 외교 일정을 수행을 하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오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이제 그 패턴 비슷하게 나타났던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적 자부심과 관련돼 있는 국민들의 정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뭐 국격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볼 때 이 대통령의 마인드와 어떤 준비의 정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어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또 보좌 기능에 있어서도 뭐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노지민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던 사안인데요. 그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의 감사를 하던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고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방송 끝나고 바로 압수수색. 그렇죠.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져서 사실 좀 빨리 이뤄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빨리 이뤄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있었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이 수사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2020년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이 피의자로 특정을 한 게 방통위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있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분들 최소 3명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 3명이라는 게 앞으로 또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걸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방통위 사무실뿐만이 아니라요. 이 심사위원 자택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장의 사무실 또 문서, 휴대전화 또 PC, 전자기기, 차량 등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이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점수가 바뀐 정황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들도 일부 내용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점수를 내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올린 심사위원도 있었어요? 네, 올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좀 보면은 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위원이 점수를 조정을 했거든요. 여기선 A 위원이 72점에서 58점, B 위원은 95점에서 79점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B 위원의 경우에는 이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정성 이 항목에서는 20점에서 38점으로 12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C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좀 긴데 이 항목별로 좀 제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48.2점에서 38.2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건데요. 예. 여기서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좀 유착 관계가 있었다거나 뭐 짬짬이가 있었다거나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 이게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네. 이 방통위가 평가를 한 점수, 그 심사평가 점수 파일 같은 경우에 2020년 3월 19일에 최종 저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수정이 됐었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점수를 한 상태에서 일부 직원들이 TV조선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낮추도록 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본다. 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그거는 세상 무서울 줄 모르고 그냥 대놓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또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고 또 심사위원과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문답 내용이 있고 또 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공모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것도 공모 관계잖아요. 하면은. 그렇죠. 네. 의도적으로 낮춰서 뭐 탈락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네. 그래요. 이게 외부 심사위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통위도 여기 같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 근거를 과연 뭘로 보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 가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앞에도 말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다. 이게 굉장히 속전속결이었다는 게 좀 이례적인 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 감사원이 지난달 초부터 심사위원 13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9월 7일에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거든요. 예. 그리고 사건이 서울 북부지검에 배당이 됐는데 이렇게 자료를 확보한 지 16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김현 그 방통위 이제 상임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김현 위원 이야기가 감사원 감사에 뭐 정기 감사니까 뭐 그건 뭐 배경 이런 거 저는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감사 결과 기관 통보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죠. 이 감사 과정에서부터 조금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한다.
굉장히 전격적이고 이례적이고 음. 이게 과거에 최근 사례들을 보면 2019년 1월에 방통위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예. 이때 통신사 과징금 제재를 봐주기를 했다. 그러니까 LGU+가 법인용 핸드폰을 개인용으로 팔면서 뭐 불법 보조금 같은 걸 많이 지급을 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제 당시에 방통위원장도 여기 관여가 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수사를 의뢰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 그리고 당시에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그 최성준 위원장이거든요, 당시에. 이분의 뭐 자택이나 이런 주거지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이번 건도 10개월 지나서 이제 압수수색 거고 하면 이제 그 한상규 위원장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내년 7월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걸 짚으면서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감사하고 수사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보통은 이제 감사가 끝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뭐 그 뒤에 이제 수사를 의뢰하고 뭐 이런 절차를 그게 거치게 보통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결과가 종합이 돼서 감사위원회로 올라가서 그렇죠. 위원회에서 이제 그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최종 판단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하고 뭔가 통보되고 이렇게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절차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 이제 원전 수사 관련돼서도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검찰에 전달하기도 전에 그걸 들고 이제 대전지검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전달했었던 경우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말하자면 이제 기관과 기관 사이에는 이제 음. 공문을 통해서 이제 주고 받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거 이제 다른 체계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직접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들고 가가지고 대전지검이 그 당시에 이제 이두봉 지검장 시절이었는데 직접 전달해서 사실상 수사를 뭐 같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혹 제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되는 대목이 있네요.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일단 좀 짚었으니까 뭐 의도나 이런 것들에서 여기서는 다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관심사 아니 진짜로 조직적 공모에 의한 점수 조작이 있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 그렇죠. 어디보다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어찌 보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재승인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이 없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하셔라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수사를 하는데 공모 관계에 의한 점수 조작이 만약에 입증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과연 그리고 입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잖아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런 게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냥 그 헛개비고 그냥 그 멀거니 그냥 두 눈 뜨고 쳐다보만 봅니까? 이게 구조상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건데 일단은 뭐 검찰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안 주고 있는 게 과연 정말 뭐가 없어서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정말로 결정적 뭔가를 갖고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좀 이게 너무 과도하게 빠르고 너무 과도하게 세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뭐 모든 걸 다 털어가는 식의 압수수색이잖아요. 사안으로 보면은 뭐 재승인 심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든 국민과 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의 경중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번 압수수색과 수사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방통위 심사가 그 외부 인원이 13명으로 꾸려졌는데 심사위원이 네, 심사위원이 그렇게 꾸려졌는데 이 방통위에서 이제 위원장을 임명하면 협의하면서 위원을 구성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계에서도 추천을 받고 뭐 법조계에서도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꾸려지는데 지난번에도 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위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편갈라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3명이 그러니까 13명이 전부 다 가담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입을 맞춰서 아무도 내부 고발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13명이 아니라 아까 최소 3명이라고 했죠. 네, 최소 3명. 심사위원 같은 건 뭐 그러면 최대 13명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골방에서 점수를 수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심사위원들끼리 토의를 할 거 아닙니까? 항목별로 이거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토의를 안 하나요?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알지 그러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해서 뭐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료 주고 그러면 집에서 해서 점수만 보내주세요. 뭐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합숙을 하면서 평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의가 누군가가 따로 가지고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숙을 한 거 맞죠. 네. 그렇죠. 그럼 합숙해서 밥만 먹고 자기 방에서 점수 채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예. 아니 그러면 거기서 분위기 감시하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그 감지를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눈치 없는 부장님 아니면 어? 나 오래 가는 거 알지? 말 그럼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한 3개월 갑니다. 제가 알아요, 이거는. 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그러면 최소 3명만 가담을 했다? 방통위 직원들하고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더군다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지 그러면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그래서 3명만 불러갖고 점수 좀 더 낮추세요. 이랬다라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음모론이 잘 작동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공모시킬 수가 없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군사 독재 시절에도 군대에서도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 심사위원들을 모두 동시에 음모에 가담시켜서 내부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겠느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세간의 그 추측대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방통위 직원들의 조직적 범행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방통위 직원들의 범죄 행위 그리고 일부 심사위원들과의 공모 행위 이것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이 한상혁 위원장으로까지 이제 그 징검다리 찍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입증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것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몰랐구나라고 고개 끄덕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같은데요. 결국은 남는 문제는. 그리고 이 재승인이나 제어가에 대한 게 방송사들한테 굉장히 불리함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공교롭게도 이 압수수색 이뤄진 날에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종편이나 뭐 방송협회 관계자 이런 분들이 같이 논의를 했는데 뭐 제어가나 재승인 심사에서 항상 과도하게 이렇게 그런 의무들을 부여를 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정말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민원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맥락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제어가나 재승인은 솜방망이다 이런 비판이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사 PD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방통심의위원회 불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죠? 방송심의에 불러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어가 재승인을 내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 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몇 건을 받았느냐, 네. 얼마나 받았느냐 네. 이거거든요. 네. 이거는 재승인 제어가하고 직결이 되는 이건 뭐 어떻게 뭐 조작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방통심의위원회가 엄청 세요. 네. 그럼- 뭐 심지어 그 라디오 PD들이 원래 옷 잘 안 갖춰 입는데 방심이 가는 날은 양복 입고 오지 않습니까? 뭐 그건 본 적이 없고 아무튼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승인 제어가를 더 그러니까 기간도 늘리고 헐렁하게 해놓으면 방통심의위원회의 어떤 뭐 제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경 안 쓰게 되고 네. 그럼 방송 내용에 있어서 어떤 자기 뭐라고 할까 엄격성 같은 경우가 더 느슨해지고 그것이 다 이렇게 연쇄 도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승인 제어가 뭐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방송사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한상혁 위원장 임기 중에 종편 중에 유일하게 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TV조선인데 이번에 TV조선 심사와 관련된 사안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그러니까 그리고 재승인과 제어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그날 터져 나왔다. 이런 걸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냥 그 더 여기서 뭐 예단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 네. 보겠는데요. 기다려 보죠.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언중욕을 마무리하고요. 헬마우스 그다음에 노지민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